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여상호님의 하루 한 잔의 인문학입니다. 저자는 동양, 서양 철학, 과학, 고전, 명리학, 불교 등을 기본 뼈대로 삼아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문학 책과 달리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상훈,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인문학의 뜻을 두고 성균관대 유교경전학과를 진학해 석사 졸업하였다. 부산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대구 한의대에서 철학 박사학위, 한국시티은행에서 센터장과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수석 고용전문관, 다이텍연구원에서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인문교육철학연구원 대표로서 여러 대학에서 인문학, 교육학, 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먼저 목차에서 제가 관심 가는 키워드를 뽑아 보았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 두 번째 자존감, 세 번째 명리학, 네 번째 성공학, 제임스 앨런 원인 결과의 법칙, 네빌 고다드 하나님의 주신 선물, 기웅 공책, 기도 운동, 공부, 책 읽기. 5번째 명상, 부정적 감정과의 분리. 오늘은 이 책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특히 4장 부정적 감정 다스리기, 명상 파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인문학을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글로 표현한 것이 문학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 이야기며 철학은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현재에서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학문이라 말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학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경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려서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다른 사람의 경험이 바로 인문학이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두 감정 모두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상대방에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대와의 경쟁 속에 얻는 긍정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당당하고 좀 더 주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디오게네스. 역사적으로 자존감의 끝판왕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대왕은 그 당시 그리스를 지배하던 통치자이고 불과 30살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디오게네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인데 처음에는 디오게네스를 궁전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갈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오라고 해서 네 하면서 달려가면 그건 디오게네스가 아니겠죠.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서 디오게네스가 읽고 있었던 편지가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편지가 아니었을까? 기하의 명성을 익히 들었노라.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어서 궁으로 들어오너라. 그 편지를 읽은 디오게네스는 웃기고 있네 완전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저자의 생각입니다. 왕은 디오게네스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아래와 같은 대화를 시작된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를 정복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지중해 지역을 정복하고 싶네. 그 다음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계를 모두 내 발 아래 두고 싶네. 그리고 나서는 또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나도 좀 쉬어야지. 아마도 쉬면서 즐기고 있겠지. 그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금 당장 쉬면서 즐기시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익히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쯤이야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폐하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폐하의 그림자를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폐하의 그림자에 관해서 지금 햇볕이 저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기를 존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존감을 높이면 보편적 인문학적 처방입니다. 첫째는 칭찬, 격려, 인정 등과 같은 긍정적 단어와 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단점과 타인의 장점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세 명의 벽돌공의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세 명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답이 서로 다릅니다. 대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일이 저의 생계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낮습니다. 저는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직업, 자기가 선택한 삶을 스스로 비하하면 자존감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 손으로 지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낍니다. 멋진 대답입니다.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벽돌공처럼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먼저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이 갖춰져야 변화나 깨달음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소양, 노력, 습관, 미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달과 육펜스. 서머셋 모의 소설 달과 육펜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화가 고갱이 모티브입니다.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영국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휩싸여 어느 날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타히티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원주민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림을 그리다가 죽는 내용입니다. 달은 화가 이상이고 육펜스는 현실의 도입니다. 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육펜스는 먹고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만약 달과 육펜스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대단한 행운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달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고갱은 달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자기에게 충만한 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뿌듯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잘 살려면 자기에게 결핍된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아지는 환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적당한 소득이나 사회적 역할입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 추구와 잘 살기 위한 노력의 균형이야말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미래 예측, 음양, 오행록, 명리학점. 사주는 바로 법칙에 근거한 것이고 점은 생각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명리학, 미래 예측의 학문. 명리학은 목숨명, 이치리로 된 사람의 목숨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의 기륭 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명리학은 고귀한 것은 고귀한 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통속적인 것은 통속적인 대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은 원래는 성인의 학문입니다. 성인께서 내리신 학문입니다. 명리학은 깨달음의 학문이고 세상사 이치이기도 합니다. 도로 통하는 문입니다. 명리학은 고귀한 학문입니다. 성인께서 명리학을 왜 내렸겠습니까? 공자님은 나의 50을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50이 되면 자기의 명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명리학은 자신의 명을 알 수 있는 학문입니다. 문제는 명리학의 학문적 깊이가 심오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는 명리학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의 키워드는 성공학입니다. 성공학의 제1법칙은 바로 생각하는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나 불교 등 많은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려면 의심이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한 순간 날아갑니다. 원효의 해골 물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효도 불교 공부를 더 하기 위하여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어느 날 비가 오고 날이 어두워져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차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거기서 두 사람은 잠을 청하였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보니 주위에 바가지 안에 물이 있었습니다. 원효가 그 물을 벌컥 마셨는데 물맛이 너무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위를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동굴인 줄 알았는데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 반쯤 파해진 것이고 원효가 마셨던 물은 해골에 담겨져 있던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구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없이 구토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그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고승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원효가 깨달은 것은 바로 마음이 세상을 지어낸다는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일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이는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라만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 편하게 먹으면 일이 잘 풀린다는 생활의 지혜 차원 수준이 아닙니다. 비록 마음에는 안 들어도 좋게 생각하면 좋아진다 라는 도덕적 잠언 수준은 더욱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세상 만사가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체 유심조는 생각대로 실제로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는 바로 생각이 물질을 창조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의심과 분별심이 나오는 순간 오묘한 비밀의 거울은 깨어지고 인가와 과학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공학 제2법칙 콩 씹은데 콩 나고 팥 씹은데 팥 난다. 많은 사람은 콩을 씹어 넣고 팥을 기다리고 팥을 씹어 넣고 콩을 기다립니다. 제임스 앨런 원인 결과의 법칙 맥스웰 몰츠 사이코사이버네틱스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은 1960년 출간된 이후 무려 3천만 부 이상 팔린 성공학의 교과서입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는 몰츠가 창시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자동 유도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뇌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아서 자신이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몰츠는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잠재의식은 5살 아이라서 농담과 진담을 구별하지 못하며 상상적 결과와 실제 결과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계속 주입하면 실제로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야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빌 고다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의 의식이 현현해어 나온 것이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둘러싼 환경과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삶의 조건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식의 상태들이 바깥으로 단지 그려져 나온 것뿐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 상태에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마음 구조를 바꾸지 않고 외부 세상을 바꾸려는 이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의식이 의식 자체의 모습으로 바깥 세상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대 주위 사람들도 그대의 의식으로부터 그려져 나온 것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가 원망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용서하게 된다. 반드시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관념, 그대로 표현된 것뿐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음의 상태가 비추는 대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삶이라면 완벽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변형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고 있는 산도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기초로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을 외부 세계에 가져다주는 이 법칙의 정의에 완벽하게 기대해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의 핵심은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학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네빌 고다드가 불을 지폈습니다. 고다드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강풍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치트키를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파워 오버 힐링 또는 쇼미 더 머니 등의 치트키를 써서 이 인생이란 게임에서 위안을 얻고 성공의 길로 가라고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이 치트키를 사용하거라. 생각이 곧 현실이 되니 매 순간 너의 생각에 집중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불격식으로 말하면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학의 제3법칙 생각만으로 안된다. 최선을 다하라. 기운공책 기도, 운동, 공부, 책 읽기 기도는 불안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늘 자성과 반성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줍니다. 마음의 위안도 얻게 해줍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정신적인 치유책으로 기도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도 운이 나쁠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이때 꼭 운동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공부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자격증도 좋고 학위도 좋습니다. 그냥 관심 분야의 공부도 좋습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소중한 무기입니다. 앞으로는 평생 공부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책 읽기는 왜 필요할까요? 운이 안 좋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놓치지 않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운이 나쁠 때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주문, 나의 꿈 기록하기.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좋은 방법은 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일기도 좋고 기록장도 좋습니다. 블로그도 좋고 어디든 뭐든 좋습니다. 요즘은 녹음만 하면 텍스트로 전환되는 앱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꿈을 수시로 적습니다. 그리고 가끔 꺼내서 읽어봅니다.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꾸었던 꿈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셀프 토킹도 아주 좋습니다. 셀프 토킹이라 나의 꿈을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난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아. 내가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난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내 인생은 즐거워. 이와 같은 셀프 토킹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염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주문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말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한문으로 260자도 안 되는 짧은 경전이지만 대승불교의 깊은 진리를 함축했다는 경전입니다. 불교 의식에서 거의 모든 법회에서 독송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한마디로 어떤 주문을 소개하는 경전입니다. 그 주문의 이름은 반야바라밀다입니다. 이 주문이 얼마나 위대한 주문이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이 주문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주문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문만 외면 온갖 괴로움은 없어지고 진실하게 되어 다시는 허망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간다 간다. 저 피안의 세계로 간다.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경전에는 이러한 주문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법을 이루었고 온갖 괴로움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문을 생생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꿈을 셀프 토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입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주문을 한번 만들어 두십시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메깐시. 마지막 부분, 명상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상은 고요히 눈을 감고 차분한 상태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상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명상에는 특정한 주문, 만트라를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자신의 호흡을 간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생각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심신의 안정은 명상의 부수적인 효과이고 실제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은 생각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금강경에서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치 꿈속에서 누린 부귀영화처럼 꿈을 깨면 어디에도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유의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은 생각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진화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의법은 생각을 끊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은 청정한 무의법 세상인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지어낸 유의법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의법으로 가려면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명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생겨나는 것은 생각이고 가슴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명상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각을 끊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참선과 위파사나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여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방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은 주로 화두를 가지고 합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계속 쳐다보는 것. 이 방법이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포함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계속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생각이나 감정이 점점 약해집니다. 빈도도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떠오르는 생각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참 생각을 하는 도중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다가 갈수록 깨닫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정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오듯 생각과 감정도 나에게 다가옵니다. 바람이 사라지듯 생각과 감정도 나에게서 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에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불러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과 나는 독립적이구나, 서로 별개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사자 명상 파트를 이해하려면 좀 더 명상과 참선, 위파사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공부해야 합니다. 책 309페이지에 있는 치유, 감정에 의인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정적 감정을 의인화하라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을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감정에 의인화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 눈에만 보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나의 부정적 감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는 엄마가 되고 나의 부정적 감정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의 부정적 감정을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작은 아이로 생각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감정을 항상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왔는가? 이 친구 오늘도 화났군. 그래? 그럴만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해, 괜찮아. 좋아질 거야. 나의 부정적 감정은 평생 나랑 같이 다녀야 할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나와 나의 감정을 분리하여 객관화해야 합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의인화해서 마치 어린아이나 친구를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어서 부정적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상 여상호님의 하루 한 잔의 인문학에서 제가 뽑은 5가지 키워드 인문학, 자존감, 명리학, 성공학, 명상, 부정적 감정과의 분리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의 주석 부분에서 저자의 주석에서 본 저자의 주석에서 본 4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진석, 인간이 그리는 무늬. 두 번째, 엔젤과 더 코어스, 그릿.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로프 맥코클레, 도니스 볼스, 감정 사용 설명서. 인문학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인문학을 통하여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책을 읽고 나서 밑줄을 긋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